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5일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직무의 모든 것 박주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던데 스튜디오는 훈훈해서 다행입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연초부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수출 실적 얘기가 많던데요. 마침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랑 딱 맞는 것 같아서 괜히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진입니다. 오늘이 벌써 13번째 시간이네요. 새해 첫 녹음이라 그런지 기분도 좀 새롭고 살짝 긴장도 되는데요.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저희 방송이 또 출퇴근길에 직무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분들, 특히 무역 분야에 첫 발을 내디는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수출입 개요입니다. 맞아요. 무역, 수출입하면 뭔가 거대하고 서류도 많고 영어도 잘해야 할 것 같고 지레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취업 준비생이시거나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한 신입사원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 모듈 자료를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수출입의 전체적인 그림, 그 숲을 한번 제대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 수출입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 또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바다에서 쓰는 언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차근차근 하지만 핵심만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동남아에 팔고 싶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비행기에 실어 보내면 되는 건 아닐 테고 아마 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면 큰일 나니까요. 정확해요. 모든 일의 시작은 규칙을 아는 거죠. 무역에서는 크게 세 개의 기둥이 되는 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인데요. 이 세 가지를 국내 무역규범 3대 법규라고 불러요. 3대 법규. 아,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대외무역법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거래할 거냐, 즉 무역의 기본적인 질서와 원칙을 정하는 헌법 같은 거고요. 아, 헌법. 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거래한 돈은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의 흐름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돈의 흐름. 마지막으로 관세법은 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어떻게 통과시키고 세금을 매길 것인가 이걸 다루죠. 물건의 흐름, 돈의 흐름, 그리고 국경 통과.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법이 맡고 있는 거예요. 아하, 물품은 대외무역법, 돈은 외국환거래법, 통과는 관세법 이렇게 나누어 보니 훨씬 명확하네요. 그런데 예전에 듣기로는 똑같이 수출이라고 해도 이 법마다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무에서는 꽤 헷갈리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외무역법에서는요. 돈을 받고 파는 유상수출이든 샘플처럼 공짜로 보내는 무상수출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면 전부 수출로 봐요.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다 수출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관세법에서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라고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해요.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건 수출 실적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보통 수출 실적은 FOB 가격 기준으로 인정받거든요. 아, FOB, CIF, 무역 공부 시작하면 바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네, 맞아요. FOB, Free on Board, 수출하는 나라의 항구에서 배에 물건을 실으면 판매자의 책임이 끝나는 조건이에요. 딱 그 물건의 순수한 가격에 국내 운송비 정도만 더해진 거죠. 반면에 수입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은 CIF 가격, 즉 물건값에 보험료랑 목적지까지의 운임까지 다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당황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국내법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사실 무역은 다른 나라랑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공통으로 따르는 국제적인 약속 같은 것도 있겠죠. 마치 운전할 때 전 세계 신호등이 빨간불에 멈추는 것처럼요. 물론이죠. 그런 약속이 없으면 나라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거래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계약 단계별로 아주 중요한 국제 규칙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에서는 인코텀즈가 대표적이고요. 인코텀즈? 네, 운송 과정에서는 헤이그 규칙 같은 국제 협약이, 또 대금 결제,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절대적인 바이블인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이 사용됩니다. 이런 국제규칙들이 바로 무역의 공용어 역할을 해주는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이라는 큰 틀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계약인데 모든 거래가 단순히 내가 물건을 판다, 네가 산다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만 하고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특정 거래 형태라고 부르는데 무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죠.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위탁 가공 무역이에요. 위탁 가공 무역? 다시 완성품을 가져오는 거죠. 반대로 외국의 원자재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로 가공해서 보내주면 수탁 가공 무역이 되고요. 아, 위탁과 수탁, 주는 쪽이냐 받는 쪽이냐의 차이군요. 그럼 더 신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도 수출이라는 건데 이건 물건이 우리나라 땅은 아예 밟지도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 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아요. 그런데 물건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와, 대금 결제만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에요. 이게 중개무역이랑은 다른 건가요?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중개무역은 우리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에 파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소유권을 잠시 가졌다가 넘기는 거죠. 반면 외국인도 수출은 우리가 수출 대행을 해주는 것에 가깝고요. 서류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나 회계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빨리 받는 게 생명일 때도 있잖아요. 특히 유행에 민감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요. 이런 수요에 맞춘 거래 방식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BWT, 우리말로는 보세창고 인도 거래라고 해요. 보세창고 인도 거래. 네, 이건 수출자가 아예 물건을 수입국에 있는 보세창고에 미리 갖다 놓고 현지에서 구매자를 찾는 방식이에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주문하면 거의 바로 다음날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잠깐만요. 그건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박 아닌가요? 물건은 이미 바다 건너 가 있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재고 부담이나 창고 비용이 엄청나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이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아무 물건이나 할 수는 없고요. 수요가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표준화된 상품이거나 혹은 신규 시장에 진입할 때 빠른 납기를 무기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와, 무역의 세계가 정말 다채롭네요. 자, 그럼 법도 알았고 어떤 형태로 거래할지로 정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물건이든 그냥 보내면 되는 걸까요? 만약 제가 수출하려는 게 최첨단 드론 기술이거나 희귀한 의약품이라면 뭔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모든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는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HS 코드가 등장합니다. HS 코드? 네, 품목분류 번호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모든 상품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쓰는데 이 코드 하나에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번호로 뭘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HS 코드를 조회하면 이 물건의 관세율이 몇 %인지, 그리고 수출입을 할 때 정부나 다른 기관의 허가나 검사가 필요한지, 즉 수출입 요건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마치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소득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것처럼 특정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가 수출하려는 화장품에 어떤 요건이 붙어 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크게 두 가지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하나는 수출입 공고. 이건 원칙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리스트예요. 전략물자 같은 것들이 해당되죠. 이걸 거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승인. 네. 다른 하나는 통합공고인데 여기 있는 품목들은 그 자체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수출입을 하려면 다른 법, 예를 들어 화장품이면 화장품법, 식품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요. 복잡하네요. 이걸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하는 건가요?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관세법령 정보 포털이라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물품에 HS 코드를 입력하면 이 물건에 적용되는 수출입 공고나 통합 공고 요건이 무엇인지 한 번에 쫙 나와요. 실무자들은 이 사이트를 매일같이 들락날락하죠. 와, 정말 꿀팁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제가 실무 서류를 보다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분명 나는 수입자인데 어떤 서류에서는 저를 애플리컨트라고 부르고 운송 서류를 보니까 컨사이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다중인격인가 싶었다니까요. 아,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거래의 단계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아, 이건 면접에서도 지원자가 무역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오, 면접 질문. 그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죠. 맨 처음 물건을 사고 팔기로 계약서를 쓸 때는 단순히 구매자, 바이어와 판매자, 셀러가 되겠죠. 네, 그건 쉽죠. 그런데 대금 결제를 신용장, LC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수입자는 은행에 가서 이런 조건으로 신용장을 열어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하죠. 그래서 신청인, 애플리컨트가 되는 거예요. 아, 신청하니까 애플리컨트. 네. 반면 수출자는 그 신용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입자, 베네피셔리가 되고요. 혜택을 받으니까 베네피셔리. 아, 그 행위에 따라 이름이 붙는 거군요. 그럼 운송 서류에서는 왜 컨사이니가 되는 거죠? 운송서류, 특히 선화증권 BL은 이 화물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는 증권이거든요. 화물이 그 사람에게 위탁된다는 의미에서 수화인, 컨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위탁. 네. 물건을 배에 실어서 보내는 수출자는 송화인, 쉬퍼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출자가 돈 달라고 환어음을 발행할 때는 돈을 지급해야 할 주체, 보통 은행이죠. 가 지급인, 드로위, 어음을 발행한 사람인 수출자는 발행인, 드로워가 됩니다. 와, 바이어, 애플리컨트, 컨사이니, 드로이. 다 같은 수입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매매, 결제, 운송, 추심이라는 각 단계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였네요. 이걸 알고 서류를 보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거래의 흐름이 보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용어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건 수출입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정말 수출입이라는 거대한 산의 등산로 지도를 제대로 본 기분입니다. 어떤 법규를 따라야 하는지부터 다양한 거래 방식, 그리고 HS 코드라는 맞는 키와 복잡한 서류 속 용어의 비밀까지. 이 흐름만 알아도 무역 실무가 훨씬 가깝고 만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은 수출입 업무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뼈대예요.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여나가는 게 바로 실무 경험이죠.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 ncs.go.kr에 방문해서 수출입 개요 학습 모듈을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선화증권, BL 같은 종이 서류를 비행기로 주고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무역에 완전히 도입돼서 모든 서류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위변조 불가능하게 공유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복잡한 프로세스와 서류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은행의 역할이나 포워더의 역할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미래의 무역 전문가로 꿈꾸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직무의 모든 것.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직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